안녕하세요.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수도 이전으로 한국의 일본 추월 요 제목으로 세종시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룰 리뷰할 책은 요시카와 히로시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입니다. 부북 리뷰 부자 부동산 책 리뷰 코너죠. 저희 이제 사일번지 채널에서 부북 리뷰라는 코너가 있고 이 코너에서 부자 부동산 책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인데요. 들으시고 좋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르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르세요. 샤옹 이렇게 캐릭터가 있습니다. 일단 책 내용을 다루기 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지만은 일본이 예전에 수도를 이전을 했습니다. 일본이 예전에 개항을 한국보다 빨리 했죠. 그래서 타라이쿠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탈아시아, 타라가 탈아시아라는 뜻입니다. 탈아시아라는 뜻이고요. 입구 들어간다, 들입, 입장할 때 입이고요. 구는 이제 서구 얘긴데요. 서구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이 예전에는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의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아시아의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아시아 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고 서구 걸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두 변화를 엄청나게 강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강하게죠. 그러면서 수도를 미국 쪽, 즉 태평양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은요. 원래 일본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교토였습니다. 교토. 그래서 원래는 교토라고 써있죠. 교토. 여기가 원래 수도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일본이 있으면 이 일본의 국내 지리적인 이제 중심지, 이제 물리적인 중심지는 여기에 딱 가운데 있잖아요. 딱 하면 이쪽이 가운데잖아요. 이쪽이 원래 가운데인데 아시아에서 문물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수도를 여기서 아시아 쪽으로 좀 옮긴 거예요. 이제 한국 쪽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중국, 한국이 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교토 여기가 이제 옛날에 수도였죠. 좀 왼쪽으로 가 있죠. 여긴 좀 잘못됐네요. C 오브 재팬 이건 잘못됐네요. 이건 저기서 가져왔는데 위키 거기서 갖고 왔는데 걔네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신고하실 분 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교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에서 문물을 받으려고 아시아로부터 문물을 받으려고. 근데 교토에서 이제 도쿄로 지금 수도죠. 수도로 이제 옮긴 거죠. 그러면 이쪽이 이제 미국이 있으니까 이쪽 중심으로 태평양 중심으로 여기 중심에서 일로 쑥 옮긴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국내 기능적 중심지를 이제 기로 이제 기준해서 옛날에 아시아한테 문물을 받을 때는 아시아 쪽으로 좀 기울고 그리고 이제 서구 타라이쿠 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기울고 그래서 가운데가 원래 기준은 여기였지만은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요. 메이지 유신에 의한 신정부 진이라고 하고 순회진은 에도로 천도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교토의 귀족들과 관인들의 반발이 컸던 이유로 일단 에도 또한 도읍지다라고 선언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위키 백과에서 온 건데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뭐 또한 일종의 분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한국은 세종시로 수도진 얘기 나오고 있죠.
한국은 국회 분원 이제 세종시로 이제 설치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를 서울에도 두고 그리고 또한 세종시에도 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들썩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보면은 정부 예산에 국회 분원 첫 명시. 국회를 이전하려고 하면은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이 나와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 헌법은 개정이 되니까 개정 전에 그냥 분원만 오는 거예요. 일종의 회피죠. 회피 설계. 회피 설계인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종시로 다 옮기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취지를 살펴보면은 얘네들도 에도 또한 도읍지다라고 했던 일본의 방식 두 개 정도 다 도읍으로 해. 그래 놓고 나중엔 도쿄로 다 옮겨가죠. 일본이 그랬죠. 한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예, 요런 면이 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도쿄도 수도를 옮겼다. 그때 기능적인 중심부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겼다. 걔는 모두 변화를 싹싹 했어요. 이제 보시면 보면은 한국이랑 이제 일본이랑 수출 이런 걸로 경쟁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시장은 보통 이쪽 중국 이제 아시아 쪽 있잖아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보면은 중국이 여기 있고 한국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도거든요. 일본. 한국은 일단 여기가 수도고요. 여기는 정부 세종청사니까 이 위에 이쪽이 이제 서울이죠. 그러면은 같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물건을. 만약에 쇠파이프를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거리가 짧죠. 그럼 운송비는 적게 들겠죠. 만약 여기서 만들 판다. 이 중심부에서 판다. 도쿄에서 만들 판다. 그러면 2배나 더 걸리겠죠. 운송비가요. 거리가 그만큼 머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에 가깝다는 이유가 지리적 이점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온다. 한국이 중국보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 똑같은 가격으로 만들었다고 해봐요. 완전 똑같을 때. 그럼 유리하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서울에서 만들 팔면 더 가깝다. 일본의 도쿄에서 만든 것보다 서울에서 만드는 게 지리가 가까운 게 더 가깝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경제 발전이 되면은 이 중국 시장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이 지리적인 그 강력한 이점 때문에. 그럼 이거는 중국 시장만을 놓고 이쪽 위주만을 놓고 봤을 때 얘기인데,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일본을 봐보자 이거예요. 서울이 여기 있고 이제 도쿄 여기 있다. 그 나라의 이제 중심부가 있는데 아시아에도 팔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에 인구가 많죠. 사람들이 남쪽에 많이 살고 있죠. 이쪽에 중국 13억 살고, 여기도 인도에도 13억 살고, 아세안 이제 동남아에도 한 6억 살고. 그럼 이쪽에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있잖아요. 이쪽 시장에 팔 때 중심부가 여기 있는 데랑 여기 있는 데랑 이쪽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가깝죠. 한국이 이쪽 도쿄보다 서울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팔 때 운송료 같은 거 더 가깝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어가지고 운비 같은 거 더 적게 들겠죠. 그럼 더 가격 경쟁이 있고 좋잖아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하다. 이게 보면 남쪽에 사람이 많이 있죠. 이쪽에 100만 명당 점 하나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 이제 남쪽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고, 인도에도 많이 살고 있고, 아세안에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주요 시장이잖아요. 물건 팔아서 이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물건 팔기에 유리하다. 뭐 휴대폰 만들어 팔고 자동차 만들어 팔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가장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 얘네들은 삥 돌아와야 되잖아요. 유럽 애들은. 그렇죠? 미국 애들 이렇게 와야 되고. 한국이 제일 가깝죠. 얘네들한테 팔기에.
그래서 엄청 유리한 겁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이 거대한 수요층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본도 유리한 편이지만 우리보다는 멀리 있죠. 특히 중심부가 도쿄가 불리하다. 그래서 수요처, 전 세계 주요 수요처, 인도 있고 동남아 있고 중국 있고 요런 주요 수요처 가까운 게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가깝죠. 얘네들이 주요 기술 국가니까. 근데 보면 도쿄, 서울, 세종을 딱 놓고 봐보세요. 도쿄는 여기 있잖아요. 제일 멀리 있죠. 그리고 서울은 좀 여기 도쿄보다 가깝지만 좀 멀리 있죠. 그렇지만 세종은 좀 아래 있잖아요. 더 아래. 이 주요 인구가 아래쪽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아시아 인구가. 그럼 여기 서울에서 물건 팔 때랑 이제 서울이랑 세종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물건 팔 때랑 세종에서 물건 팔 때랑 서울에서 세종까지 한 100km 되거든요. 차이. 그럼 조금이라도 세종이 유리하죠. 더 남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가 다 남쪽에 있으니까 아시아 수요가. 그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다시 보시면은 이쪽에 아시아 남쪽에 사람들이 다 많다. 이건 지도 거꾸로 한 거죠. 구글 지도인데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본 거예요. 이해가 쉬라고. 여기는 멀리 있어 지금. 도쿄는 일본 도쿄는. 그 여기는 서울이에요. 여기는 세종이고. 세종이 쭉 줄이고. 세종이면은 세종이 서울보다 더 아래 있잖아요. 그림상으로 위지만은 아래 있잖아요.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랑 이런 데랑 더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럼 같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 만든 물건이랑 세종 물건이랑 똑같다고 하면은 세종이 더 유리하잖아요. 서울이 도쿄보다 유리한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죠 맞죠? 그 세종이 가까운 거예요. 도쿄보다 서울이 가깝고 서울보다 세종이 가깝고 남쪽에 인구가 많은 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아 인구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 세 개 도시 중에서 더 가깝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시간 저번에도 리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책을 쓰셨어요. 대통령의 시간 2008-2013. 그러면서 정운찬, 박근혜, 뭐 세종시 수도 이전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입지에 대해서 피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 일각은 있다고 해야죠. 그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보시는 부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얘기를 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은 통일 후까지 대비한 천년 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통일이 되고 나면은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수도의 입지는 한반도 중심부가 적합하며. 그럼 한반도 중심부가 적합하다고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제 주의 깊게 일단 봐보세요. 한반도 중심부. 필요하다면은 비무장지대와 개성의 중간쯤에 이제 비무장지대와 개성의 중간쯤이 한반도의 중심부라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도 소규모의 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은 절충이 잘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평양, 인천 공항이 모두 90분 거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평양이랑 서울이랑 가운데 있다. 인천공항도 끼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의 행정수도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보는 한반도 중심부는 뭐냐? 비무장지대와 개성의 중간쯤인데 이것도 한번은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고민하실 분 고민하세요. 이제 요게 비무장지대 요 점선 같은 게 그래서 비무장 개성이 여기에요. 그래서 개성이랑 비무장지대 중심
중간쯤이니까 요쪽 개성공단이나 요쪽이 이제 중간쯤에 소규모 행정도시 그 입지라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 이제 파주라고 봐야죠. 파주 쪽은 개성이나 파주 쪽을 이제 그 중심부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이제 그거는 국내만을 두고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맞는 거죠. 딱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딱 있을 때 그 가운데 딱 가운데는 거기에 한반도에서만에 있어서의 가운데는 파주, 개성, 서울 그쪽이 중심인 건 맞아요. 근데 한국만 딱 있는 게 아니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국 정책하고 있는 게 아니죠. 국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의 중심지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그 중심지가 맞다 이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일본 봐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아까도 봤지만은 일본은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원래 지리적인 중심지는 타카야마 얘가 중심지예요. 딱 가운데에 있잖아요. 딱 얘가 일본만을 놓고 봤을 때 중심지로 한다면 얘가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방 이전에는 교토, 아시아에서 문물을 수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렇게 하면서 타라이코 할 때는 도쿄 오른쪽으로 이렇게 슉 치우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내 지리적으로는 얘가 가운데지만은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도쿄로 왼쪽으로 쑥 갔다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쿄로 쑥 갔다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기능적인 중심부가 얘로 바뀐 거예요. 기능적인 측면을 강력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을 봤을 때는 이제 얘가 이제 파주나 뭐 개성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한국도.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서 수요처가 크고 인도도 이렇게 수요처가 크고 아세안도 이렇게 수요처가 큰데 얘네들을 전부 상대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팔아야 될 한국은 얘네들의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수도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뭐냐 이제 자기장 효과라고 제가 했는데 국내 이제 기능적인 지리적인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중심은 뭐 서울이나 파주나 개성이나 그쪽이 되겠지만은 국제 기능적인 한국에 있어 국제적인 그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세종으로 좀 오는 게 낫다. 만약에 이 뭐 베이징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평양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수도가.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 그러면 이게 막 부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나 이쪽 그리고 이제 남중국 쪽이 갔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 근데 그럼에도 한국의 물리적인 중심지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국에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장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도쿄나 교토처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뿌리의 긍정 이렇게 써놨는데 한국에서 자극심이죠. 일본은 이제 타라이코를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멘탈이 약합니다. 멘탈이 약해. 왜냐? 자기를 이제 부정하거든. 아시아를 버렸거든. 자기가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에 와서 이제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한테 물건 팔려고 그러고. 그래서 약해요. 이제 좀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뿌리적인 측면을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멘탈이 약한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얘기고. 지금 중국도 아시아 시장에 중국이래. 미국도 아시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 애플의 본사가 입지하고 있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여기는 뭐야? 얘는 타라이구처럼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제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뭐 팔 적이 없어요. 대서양에서 이제 여기한테 팔고 여기랑 교역했었는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이제 물건 팔아야 되니까 캘리포니아 애플 캘리포니아 있고
그러니까 애플도 캘리포니아에 있고 구글도 이쪽에 다 미국 서부에 있어요. 페이스북도 서부에 있고 이게 다 아시아에 가깝다. 미국도 아시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근데 미국보다도 훨씬 가깝죠? 한국이요. 미국은 일본보다도 멀고 한국보다도 멀고 그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위치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문화가 맞잖아요. 같이 맞잖아요. 일본은 타라입구를 했었고 그래서 좀 배신한 전적이 있다랄까.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번 버린 적이 있었고 한국은 그 배신한 적은 없잖아요. 아시아 타라입구 이렇게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면은 슬금슬금 목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세종. 이제 이때는 2010년도 때 10년도로 써있죠. 목표 인구를 10만 명 줄였어요. 그죠? 이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죠. 이제 2014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계획 인구 80만 명 확정 이렇게 했어요. 인구가 막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죠. 계획 인구가 40만 명이었는데 80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몇 년 만에, 4년 만에. 2010년에는 계획 인구가 40만이었는데 2014년에는 계획 인구가 80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80만 명 또 두 배로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160만, 뭐 320만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서울 사람들도 서울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 뭐 좋지 비싼데 그거 내려가면은 집값 싸주고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찬성한다. 국민의 95% 서울 아파트 비싸. 그래서 세종시로 뭐 분원이니 뭐니 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국민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일단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쵸? 95%가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세종시와 이제 과도한 친중 정책의 위험성 및 곤란성. 이거는 일단 뭐냐? 인구가 남쪽에 많이 있잖아요. 아시아 인구가. 그러니까 세종으로 기능적 중심부를 이렇게 옮기는 게 맞는데 과도하게 친중을 해버리게 되면 자기장 유기가 강력해지면 어떻게 돼? 중국이 베이징 이쪽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행정 중심 과잉 친중을 과잉하게 하면은 통일됐을 때 평양으로 행정수를 옮기자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사람 입장에서는 과잉된 친중 정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중을 세게 하면은 신의주가 부산이 되고 평양이 서울되고 행정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진다는 거죠. 근데 일단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인구가 동남아나 그 남중국이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과도한 친중이 안 될 겁니다. 곤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렇게 이제 수요처로서의 그건 있지만은 강대국으로서의 그거가 약합니다. 왜냐? 미국은 보시면은 이쪽에 미국이거든요. 이쪽에 바다가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자 보호막 역할을 했어요. 해자가 뭐냐? 해자가 뭐 도시락 해자 그게 아니라 그 성 같은 데 있으면 주변에다가 물로 이렇게 쑥 둘러치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 거대한 바다가 해저 역할을 해서 보호막을 하고 캐나다랑 친하고 멕시코는 이제 라이벌 상대가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탄탄한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리적 입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도랑 싸우고 베트남이랑 싸우고 중국은 일본이랑도 옛날에 싸웠고 소련이랑도 중국이랑 싸웠었죠. 그래서 사이가 다 안 좋아요.
인구로서는 얘네한테 이제 인도한테 이제 경쟁 국가고 그 공산 뭐 그런 거에서는 소련 그 사회주의 그것은 소련이랑 그거고 일본이랑은 예전에 뭐 침략당한 그런 관계고 그래가지고 입지적으로 그 호두 있잖아요. 호두 까는 기계 있잖아요. 호두 까는 기계에 눌리는 그 호두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입지 자체가 불리하다. 어디보다? 미국보다. 그래서 과도한 과잉 친중은 안 되지만은 친중이 되면은 세종시는 평양 같은 데다가 이제 행정수도를 뺏긴다. 그래서 과잉 친중은 세종시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과잉 친중하면은 그거는 이제 바보 같은 거죠. 세종시가 자기 일자리 자기 입지를 뺏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어차피 긴장 관계다. 그래서 일본의 난징 학살, 베트남, 인도, 이슬람까지 문제가 있다. 그 이제 요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또 내용 보면은요. 멜서스의 오류 딱 돼 있어요. 멜서스라고 다 아시죠? 멜서스. 그래서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망한다. 그래서 오류해가지고 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요걸로 이제 제목으로 달았고요. 요 책 우리가 오늘 리뷰하는 책 요거가 이제 본론이죠.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멜서스, 케인스, 슌페터 인구의 경제학을 배운다. 그래서 일본 경제학자 107명에 뽑은 2006년 최고의 경제서 요시카와 히로시 썼는데 내용 보면은 1870년대로 들어서면 유럽의 인구가 증가하자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다시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신대륙은 이제 미국이죠. 신대륙 개척이 진전되어서 농산물 공급이 급증했고 이게 이제 포인트죠. 1900년 무렵까지 공업 제품 가격에 비해 농산물 가격은 계속 이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농산물이 이제 좋아지고 사람들 인구가 늘어나도 그걸 이제 받침해줬다. 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농산물 수입을 수입하던 유럽 입장에서는 교육 조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된 셈이었다. 멜서스였다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황금향이라며 웃어 넘겼을 행운이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서스 입장에서 멜서스 입장에서는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망했잖아요. 멜서스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를 이제 우려를 했고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식량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식량 가격이 폭등할 거다. 그 우려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됐죠. 멜서스가 오류로 드러났죠. 그 왜 그러냐? 해외 농지가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수요라고 해야 돼. 농산물의 어떤 식량이 이제 공급이 풍부해졌다. 그래서 그 수요를 채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이제 봐보자 이거 한국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한국에 이제 부동산 폭락한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인구가 확 줄어버리니까 인구 절벽 와서 인구 확 줄 거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멜서스는 인구가 폭발할 거라고 우려를 했고 지금 한국의 이제 반토막 인구론 멜서스 인구론에서는 인구가 폭증할 거라고 우려했고 한국의 반토막 인구론에서는 인구가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보면은 영국에서는 멜서스 인구론 우려를 뭐라고 했냐면 인구 폭증을 우려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반토막 인구론, 그 부동산이 반토막 된다는 인구론이죠. 그다음에 인구가 폭락한다. 인구가 폭락해서 절벽된다. 요걸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진다. 식량 부족해진다. 이걸 우려를 했죠. 식량 부족해진다. 그래서 식량 가격이 폭등할 거다. 뭐 이런 걸 이제 우려를 했겠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다.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한다고 했죠. 이게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옛날에 멜서스의 그 오류랑 한국의 이제 반토막 인구론의 오류, 멜서스 인구론의 오류랑 한국의 반토막 인구론의 오류가 묘하게 절묘하게 딱 뒤집어져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현실 결과는 해외 해외에서 식량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도 막 봤잖아요. 남중국에 인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도 인구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인도도 있고. 얘네들은 또 해외 인구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아시아인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와야 되고, 그래도 뭐 호텔 잡아야 되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잡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택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단기적으로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택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좀 내용이 벗어난 것이긴 한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그 엉망인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실상 운막 같은 주택이죠. 운막 주택. 운막 저희 코너가 산일번지잖아요. 산일번지가 어떤 산일번지냐? 옛날에 대충 자재를 가지고 그냥 막 지은 그런 주택이에요. 운막 같은 주택이에요. 그 현대화된 운막인 거예요. 거의 현대화된 운막. 근대 운막이 거의 이제 근대 운막 같은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운막. 예전 선사시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 그냥 이것도 다 주택으로 치는데 엄밀하게 살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만한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택 자체가 그래서 별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건 이제 들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과는 이제 관련 거의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아시안 수요가 많다. 그리고 해외 아시안을 통해서 한국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하면 할수록 더 좋은 고급 주택에서 한국 사람들 살려고 하겠죠. 소득 증가, 아시아인 소득 증가, 고급 주택. 그래서 해외 아시아인들 상대로 한국 사람들이 소득 증가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또 고급 주택의 수요가 증가를 해버린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많은 게 주택이 지금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폭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멜서스 인구론이 인구 폭등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이제 폭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틀렸죠. 왜? 해외 식량이 있어서.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구 폭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하지만 해외 아시안이 있고 해외 아시안 상대로 엄청나게 유리한 한국의 입지로 소득 증가가 예상돼 가지고 또 이제 고급 주택 수요가 있어서 주택 가격 폭락하지 않는다. 새로운 주택이 또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딱 되시죠? 쌍으로 딱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인구가 줄으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도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구가 폭증해서 멜서스 인구를 얘기하시면 돼요. 멜서스도 인구 얘기했었잖아. 근데 틀렸어. 그래서 한국도 인구 반토막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은 멜서스를 꺼내세요. 멜서스랑 우리랑 딱 반대요. 이렇게 얘기 딱 하세요. 멜서스 때도 식량 인구 늘어나서 식량 폭등한다고 그러는데 안 됐어. 한국도 뭐 인구 줄어서 폭락한다고 그러는데 뭐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서 또 체류해야 되고 또 소득 증가하면 아파트 새로 지어야 돼.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된 사람은 산일번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해돼. 거기서 이제 다시 살 수는 없다. 같은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택이 인구가 땅땅땅 이렇게 있잖아요. 셋, 넷, 인구 8개 있다. 그리고 집이 둘,
넷, 대뜻, 그다음에 이렇게 집을 얘기해 드릴게요. 명확하게 인구가 10명 있었어요. 근데 8명으로 줄었어요. 10명 줄었어요. 그다음에 10명 있을 때 이런 거 주택이 10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이 10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8개고 산일번지 집, 좋은 집이 아닌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10명이요. 지금 10명이요. 10명인데 집이 10개요. 딱 꽉 차있지? 근데 인구가 줄어. 8개로. 응? 근데 지금 주택은 10개지?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이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인들 한국에 와가지고 놀러 와야 되잖아요. 관광 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산일번지 같은 집 있죠. 운목주택 같은 거. 그런 거는 사람 살 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서 거기 이제 못 사는 거예요. 4년 먼저 살았다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수세 때 포함되지만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 수는 10인데 주택 수는 8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딱 들어오고 이렇게가 딱 사라진다는 거야. 우막주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실질적인 주택은 8개다. 그리고 인구가 8로 줄지만은 아시아 인구 교육이 확대되니까 그 사람들 또 놀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또 유지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반토막, 인구 줄어서 부동산 반토막은 요런 오류를 갖고 있다. 근데 이런 오류는 지금뿐만 아니라 멜서스 인구론 그때 오류랑도 비슷하다. 해외적인 교육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를 못한 거죠. 그냥 우리 우물안 개구리 어떤 동네 연못 그거 안에서만 판단하는 거죠.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딱 하니까 이해되시죠? 읽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요거 있다는 거. 그것도 중앙일보에서 보면은 최저 주거 기준 이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좋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고 지 친구들 다 아파트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른다니까요. 그 다 아파트 사는 줄 알아. 좋은 빌라나 1인 가구의 경우 한국은 12제곱미터 4평이죠. 4평에 사는 거야. 4평 최소 면적. 일본은 25. 일본은 요 정도까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살만하다는데 한국은 10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은 이건 침실 기준이니까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대충 있어도 그걸 집이다. 대충 있어도 그 최고 기준 만족한다. 괜찮다. 대충 조금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지금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늘려야 되죠, 이거. 그럼 주택에 이거 주택이라고 세고 있지만은 없어질 주택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인구 줄면 경제가 망할까 이렇게 있잖아요. X다. 부동산 반토막 반박. 반토막 인구론자. 논리로 딱 반박이 되죠. 그래서 조선족 저기 한국 인구가 줄어도 조선족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탈북자 또 오시고 요새 베트남 쌀국수 인기죠. 양 많이 주죠. 그 중단기 뭐 베트남이나 또 한류 보러 와야 되잖아요. 방탄소년단 보고 소녀시대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 와서 놀러 와서 한국이 문화도 이제 아시아 이끌어 가잖아요. 그 오면은 어디서 자요? 길에서 잡니까? 그 주택에서 자야 되죠. 그럼 그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이제 없어져야 할 주택이 많다. 허수 공급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수요가 있고 허수 공급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반토막 돼 버리면은 한국 금융이 멸망해서 한국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두겠습니까? 금융 당국이 그렇게 두냐고요. 망하라고. 부동산 반토막 돼서 한국이 멸망하라고 두냐고요. 여러분이 고위 가려면은 그렇게 하겠냐고요. 한국 망하라고 반토막 만들겠냐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자시하고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지만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래서 그 아시아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해외적인 관점에서 눈을 돌리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유리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세종시에 이제 투자해야 된다. 그 인구나 아시아 인구 이 위주로 해가지고 잘 봤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이 도쿄처럼 기능적인 중심부를 이전하게 된다. 이전해야죠. 그래야지 더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세종시로 수도가 이전되면서 이제 한국이 명확하게 시장이랑 훨씬 가깝잖아요. 시장이랑 한국이. 그러니까 수도 이전으로 더 강력하게 일본을 추월해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이렇게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